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만 보였던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와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들어질 줄은요. 사랑과 현실은 달랐고 결혼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얼굴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결혼 생활이란 단순히 연애의 연장선이 아니더군요. 특히 아내의 내로남불 성향은 결혼 후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묵혀뒀던 이야기를 하나씩 털어놓으려 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평범하지만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사회생활 10년 동안 야근에 주말 출근까지 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으로 약간의 자산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의 안정을 느끼고 있을 무렵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이직이 잦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규직이 아니어서 불안해 보이기도 했지만 저는 그녀가 성실히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정규직 전환이나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할 당시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물론 대출을 많이 끼긴 했지만 대출금을 제외한 순수 제 돈만 해도 꽤 들어간 집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치열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죠.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집의 공동 명의를 요구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자기야, 우리가 같이 돈을 모아서 샀으면 공동명의 하는 게 맞는데 이 집은 내가 그동안 모은 돈이랑 대출로 마련한 거잖아? 제 조심스러운 말투에도 아내는 금세 불만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출 이자를 같이 갚고 있잖아. 그게 다 공동의 노력 아니야. 공동 명의로 해야 내가 더 책임감을 갖고 생활하지 않겠어. 그 말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상 아내의 월급으로는 본인 지출과 아주 약간의 생활비로 쓰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집 대출 원금과 이자는 매달 제 급여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항상 자신이 절약을 잘해서 가게를 잘 유지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기야, 솔직히 생활비 대부분은 내가 내고 있잖아. 자기 월급은 자기 용돈하고 우리 생활비 일부 정도잖아. 이 말을 꺼낼 때마다 아내는 꼭 섭섭한 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집에서 그렇게 아껴주니까 자기 월급으로 생활이 유지되는 거지. 내가 펑펑 썼으면 생활비가 지금처럼 나왔겠어. 이런 대화를 몇 번 반복한 뒤 저는 지쳐서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이 문제로 가끔씩 삐쳐 있었고 저는 그냥 조용히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참고로 아내는 안정적인 직장보다는 좀 더 편한 계약직 일자리를 택했습니다. 그녀가 지원한 회사는 급여는 높지 않지만 하루 5시간만 근무하고 스트레스도 적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을 먹으며 제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이번에 다른 데서 정규직 공고 났던데 거기 조건 괜찮아 보이더라. 급여도 더 높고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러자 아내는 피곤하다는 듯이 답했습니다. 내가 편해서 여기 있는 거 알잖아. 자기 내가 힘들어하는 거 싫다고 했으면서 왜 자꾸 나보고 돈 더 벌라는 식으로 말해. 저는 그제야 말이 잘못 전달된 것 같아 서둘러 해명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결혼했으니까 둘이 같이 힘을 합쳐서 더 잘 살면 좋잖아 하는 말이었지. 오해하지 마. 아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더니 불만 섞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돈을 많이 안 벌어서
우리가 못 사는 것처럼 들리거든. 자기 나 만나기 전에 혼자서도 충분히 살았잖아. 꼭 내가 자기만큼 벌어야 해.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저는 아내가 저만큼 벌길 바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 좀 더 안정적인 미래를 원했을 뿐이죠. 그런데 그 작은 바람도 제겐 점점 말하기 어려운 금기사항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근무 시간이 짧은 덕분에 친구들과 여유롭게 카페를 다니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반면 저는 계속 야근을 하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고생했습니다. 어느 날 야근하고 돌아온 저를 보며 아내가 대뜸 물었습니다. 자기 옷이 왜 이래? 회사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면서 자기 관리도 좀 하고 다녀야지. 피곤에 찌든 저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 그러자 아내는 조금 짜증 섞인 말투로 덧붙였습니다. 옆집 남자 봐봐. 회사 다니면서도 스타일 엄청 잘 꾸미던데. 자기랑 같은 계열 회사 다니는 사람 아닌가? 똑같이 바쁜데도 그런 건 다르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생활비를 벌어다 주는 저를 바로 옆집 남자와 비교하며 자존심까지 상처내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잠든 아내의 옆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속 깊이 쌓여가는 말 못할 답답함이 제 숨을 막았습니다. 이런 삶을 내가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 다른 날 저녁 늦게 퇴근해 돌아왔는데 아내가 또다시 옆집 남자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옆집 남편은 이번에 차도 바꾸고 아내한테 명품백도 사줬더라. 그 부부 우리랑 나이도 비슷한데 어떻게 저렇게 다르지? 저는 피곤했지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그래, 대단하네. 우리는 우리 상황에 맞춰 살면 되지. 부러워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그러자 아내는 조금 짜증 섞인 말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기는 왜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해? 나는 자기 능력 좋다는 거 알아. 근데 내가 볼 땐 자기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 너무 대우를 못 받고 사는 것 같아서 그래. 저는 순간 참았던 말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나는 능력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옆집은 옆집이고 우리는 우리 상황이 다르잖아. 하지만 아내는 저를 바라보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자기 옆집 남편 봐봐. 돈도 잘 벌고 아내한테도 엄청 잘해주고 난 자기가 그렇게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너무 아쉬워서 그러는 거야. 이 말에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부족해서 미안한데 제발 나 좀 옆집 남편하고 비교하지 말아줘. 정말 힘들어. 그러자 아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발끈했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심한 말을 했어. 자기는 그거 하나 못 들어줘? 난 옆집 남자처럼 하라고 강요한 적 없어. 그냥 부러워서 하는 소리지. 이런 얘기도 못하는 거야? 그녀의 논리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미 지쳐버린 마음이 더욱 지쳐갔죠. 결국 제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게 일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옆집하고 비교한다고 좋아질 것도 없잖아. 그런데도 아내는 마음이 풀리지 않았는지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기는 항상 돈 얘기만 나오면 예민해. 내가 돈 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왜 우리는 그런 게 없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지.
제가 그녀를 달래려고 손을 잡으려 하자 아내는 제 손을 살짝 밀쳐내며 말했습니다. 됐어. 오늘은 얘기 그만하자. 피곤해.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잠든 아내의 등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와 그녀가 바라보는 세상이 이렇게 다를 줄 몰랐고 우리가 꿈꾸는 행복이 이렇게 달랐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나도 지쳐버릴 것 같은데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에 깊은 한숨을 내쉬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가 가족과의 관계가 아닐까 합니다. 특히 양가 부모님과 관련된 문제는 작은 일에도 금세 감정이 상하기 쉽고 말 한마디 꺼내는 것조차 어려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내가 저에게 처음 제안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시아버님 자주 뵙는 거 말이야. 나는 솔직히 좀 힘들어. 물론 아버님 좋으신 분인 거 알지만 너무 자주 가거나 자주 오시고 그러면 나도 스트레스 받고 부담스러워.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를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대학생 때 일찍 돌아가셨고 이후 아버지께서 혼자 오랜 세월 외롭게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 자주 찾아뵙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아내에게 강요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죠. 저는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자기 마음 이해하니까 아버지는 내가 알아서 최대한 찾아뵙도록 할게.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고마워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이해해줘서 진짜 고마워. 솔직히 내가 너무 불편해서 그렇지 아버님 안 뵙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야. 저는 아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준 것 자체로도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합의가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바로 그 이후였습니다. 결혼 생활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갈 무렵 어느 날 갑자기 장모님이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장모님은 저희가 신혼집을 얻자 멀지 않은 곳으로 이사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살고 계셨죠. 장모님 오셨어요? 장모님은 환한 웃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 우리 사위 잘 지냈어. 내가 김치 좀 담가서 가져왔어. 처음에는 그저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장모님의 방문은 그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장모님은 거의 매주 저희 집에 오셨고 늦은 저녁까지 있다가 자고 가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저는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죠. 어느 날 퇴근 후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장모님 자주 오시는 거 좋은데 솔직히 나는 조금 부담스러워. 우리도 신혼이잖아. 조금 자제하면 안 될까? 아내는 순간 정색하며 제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엄마 오는 게 뭐 어때서? 우리 엄마가 남도 아니고. 엄마랑 딸이 친하게 지내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후 저는 다시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기야, 물론 당연히 친한 건 알지. 그런데 처음에 자기가 아버지 자주 만나기 힘들다고 했을 때 나도 자기 의견을 존중했잖아. 그런데 왜 장모님이 매주 오시는 건 다른 거야? 아내는 불편한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아버님하고 우리 엄마는 상황이 다르잖아. 나는 시아버님이니까 불편한 거고 자기는 우리 엄마랑 친하잖아. 내가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감정을 눌러 담으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나는 장모님 싫은 게 절대 아니야. 하지만 적당히 간격을 두면 좋겠다는 거지. 우리 부부가 단둘이 보내는 시간도 필요하잖아. 그런데 아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자기가 정말 속 좁다고 생각해. 우리 엄마가 자주 와서 좋은 음식 해주시고 집안일 도와주시는데 그게 그렇게 싫어. 저는 순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화는 전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저는 입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장모님은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저는 작은 방에 누워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 집에서조차 편히 쉬지 못하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죠. 저희 아버지는 여전히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아내가 불편해할까봐 계절마다 한 번씩만 어렵게 방문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항상 같은 말을 하십니다. 며느리 불편해하지 않게 자주 안 와도 돼. 아빠는 혼자서도 괜찮다. 아버지의 그 말씀이 더욱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반면 장모님은 지금도 수시로 저희 집을 찾으시고 아내는 그럴 때마다 밝은 웃음소리로 장모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이 상황이 점점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꺼낼 때마다 아내는 제가 이상한 사람인 양 몰아갑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제가 뭘 놓친 건지,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간, 야근까지 마치고 파김치가 된 몸으로 현관문을 열었을 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거실 구석엔 장모님의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부엌에선 된장찌개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스멀거리며 올라왔습니다. 밥상에 마주 앉자마자 아내가 운을 뗐습니다. 자기, 우리 집 공동명의 이야기 다시 해보자. 응? 저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눈을 들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지난번에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이 이야기를 꺼내다니. 그런데 아내만이 아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장모님까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딸 말이 틀린 건 없지. 부부가 같이 사는 집인데 이름도 같이 올려야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 묘한 압박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깊게 숨을 삼키고 최대한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장모님, 제 마음 이해해 주세요. 이 집은 결혼 전에 제가 제 돈으로 샀어요. 명의를 바꾸는 건 세금도 만만치 않고 절차가 복잡해서요.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 손을 탁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갚고 있잖아. 내가 생활비 아껴서 얼마나 보탬되는지 모르는 거야. 사실 생활비의 대부분은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낼 때마다 아내는 내가 알뜰살뜰 살림하니까 가능한 거다라며 기세등등했기에 더 이상 지적할 엄두를 못 냈습니다. 장모님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 편에 섰습니다. 사위, 집 문서에 딸 이름 하나같이 올린다고 달라질 건 없잖아. 세상일 모르는 거야.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딸이 쫓겨나기라도 하겠니?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쫓겨난다라는 단어가 어쩐지 저를 못 믿는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래도 감정을 삼키며 또다시 차분히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정 안심이 안 되면 보험을 들거나 공동 적금을 늘리는 방법도 있잖아요. 명예 이전은 제게 너무 큰 부담입니다. 그러자 아내가 눈가에 눈물을 살짝 머금고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그냥 문서로 증명되지 않으면 불안해.
혹시 우리가 사이 안 좋아지면 난 어디 의지할 데도 없잖아. 장모님도 거들며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사위 고생하는 건 아는데 딸 마음 좀 헤아려 줘라. 요즘 세상의 부부가 서로 믿으려면 종이 한 장도 중요하단다.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나를 향해 쏟아지는 데다 믿음이란 단어까지 들먹이니 마치 내가 매정한 사람이라도 된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로 정신없는 와중에도 아내는 어제 이야기를 또 꺼냈습니다. 자기, 솔직히 말해봐. 우리가 혹시라도 헤어지면 난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거 아냐? 그러니까 공동명의가 필요하잖아. 전기포트에서 나는 물 끓는 소리만큼이나 제 머릿속도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다고 생각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얘기했잖아. 당장 결론 못 내리니까 조금만 시간을 갖자. 아내는 식탁에 커피잔을 탁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만 끌면 뭐가 달라져? 내가 계속 불안한 건 똑같아. 저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에 불안이라는 단어가 모처럼 박힌 채 회사로 향했습니다. 퇴근길, 저는 결국 대학 동창이자 절친인 민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 한잔할 수 있을까? 나 좀 답답해서 그래. 라는 메시지에 곧바로 당연히 가능이라는 답이 왔습니다. 저녁 9시, 동네 포장마차. 저는 아내와 나눈 대화를 가감 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민호는 초반엔 조용히 듣고만 있더니 결국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야, 진짜 이해가 안 돼. 그 나이 먹도록 돈 하나 모아둔 것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내 돈으로 노후 대비를 하겠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민호를 타일렀습니다. 야, 목소리 좀 낮춰. 하지만 이미 흥분한 민호는 소리를 더 낮출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솔직히 공동명의가 사랑의 증표라고? 웃기고 있네. 그건 그냥 자기 안전장치 만드는 거야. 네가 무슨 ATM이냐? 저는 그 말에 씁쓸하게 웃으며 소주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민호는 이어서 잔에 술을 채워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결혼했다고 해서 내 노력까지 지분 나눠야 한다는 법은 없어. 진짜 같이 책임지고 싶으면 최소한 대출 원리금 절반은 부담하자고 먼저 말해야지. 저는 고개를 떨군 채 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나도 알지. 근데 이게 막상 집에선 쉽지 않다. 장모까지 합세해서 계속 압박하니까. 민호는 말끝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 좋다고 다 들어주면 진짜 탈난다. 네가 허락 안 하면 명예 바꾸는 건 불가능해. 이번엔 확실히 선 긋고 이건 안 된다고 말해. 아니면 평생 질질 끌려다닐 수도 있어. 저는 머리를 떨군 채 잔을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 했지만 속은 시원하기보단 더 쓰라렸습니다. 민호는 제 반응이 답답했는지 목소리를 낮추다가도 다시금 격분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가 왜 자꾸 미안해하냐? 결혼 전에 모은 내 돈으로 산 집이잖아. 대출도 네가 갚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당연하단 듯 요구해. 같이 살림 꾸린다면서 대출 원금 잊으자. 한 번 제대로 계산해 본 적도 없어. 그건 불안이 아니라 욕심이야, 욕심. 저는 억울함과 막막함이 뒤섞여 괜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생각해봐. 만약 내가 지금 선 못 긋고 질질 끌려가잖아. 다음엔 뭐가 올까? 통장도 공동으로 하자.
신용카드도 묵자. 결국 모든 자산이 반반이라는 소리가 나오겠지. 근데 그 반은 뭐로 만들어진 거냐고. 민호는 좀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아내도 불안할 수 있어. 근데 불안하다고 해서 무조건 내 걸 나눠 달라는 건 공평이 아니야. 진짜 가치가 되려면 적어도 내가 고생하는 만큼 뭔가를 같이 짊어지자고 먼저 말해야지. 저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잔 속 투명한 소주가 출렁이며 반짝였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계속 울리던 어차피 가족인데라는 변명이 그 빛 속에서 희미하게 깨지는 듯 했습니다. 나도 알아. 그냥 싸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싸움이 아니라 소통이야. 네가 네 입장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상대도 네 마음을 몰라. 그리고 혹시라도 이 얘기 꺼냈다가 또 상처 주면 어떡하냐고 겁먹을 필요 없어. 신뢰는 솔직함에서 생기는 거지. 침묵에서 생기는 게 아니야.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더는 말이 나오지 않아 우리는 한동안 침묵 속에 잔만 기울였습니다. 포장마차 스피커에선 옛 발라드가 흐르고 술 취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멀리서 웃음처럼 번졌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엔 쓰디쓴 현실만 가라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로등 불빛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민호의 마지막 조언이 머릿속에서 또렷이 울렸습니다. 네가 선을 그어야 해. 그 선이 과연 어디까지여야 할지, 그걸 내일 아내에게 어떻게 꺼내야 할지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술 기운이 다 빠진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서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공동명의는 어렵다.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함께 책임진다면 다시 생각해보겠다 같은 말을 조리 있게 꺼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방으로 나가니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 이번 달 생활비 부족해. 카드값도 밀렸는데 좀 보태줄 수 있어. 잠이 덜 깬 머리에 망치질을 당한 듯 멍했습니다. 저희 집 살림은 거의 제 월급으로 돌아갔습니다. 관리비, 대출이자, 식비, 공과금까지 모두 제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아내의 월급은 거의 온전히 본인 용돈으로 쓰였고 남은 소액을 가끔 장복이나 카페값에 보태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생활비가 모자란다니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엔 또 무슨 큰 지출이 있었어. 저는 최대한 차분히 물었습니다. 아내는 머리를 넘기며 툭 내뱉었습니다. 친한 언니 결혼식도 있었고 옷도 좀 사고 내 월급으론 빠듯하잖아. 그러면서 부부가 같이 사는데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숨을 한 번 깊이 고르고 어제 술자리에서 다짐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가계부 한번 같이 들여다보자. 지금 내 월급으로는 대출 이자랑 집세만 해도 빠듯해. 생활비 구조를 조금 바꿔야 할 것 같아. 하지만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내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또 돈 얘기야? 내가 당신 돈만 쓰고 사는 게 그렇게 불만이야. 집은 당신 명의로 돼 있는데. 생활비도 당신이 못 내주면 난 대체 뭘로 안전장치 삼으라는 거야? 순간 어제 민호가 했던 말, 그건 불안이 아니라 욕심이야가 귓가에 쨍 울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내가 불만이라서가 아니라 서로 투명하게 책임지자는 거야. 대출 원금이나 이자를 조금이라도 같이 부담하면 어때? 아니면 생활비를 반씩 내든지 방법을 찾아보자.
하지만 아내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냉장고 문을 거칠게 닫았습니다. 말은 쉽지. 나보고 대출까지 같이 갚으라고. 그럼 내 생활은 누가 챙겨? 결국엔 나더러 일을 더 하라는 소리잖아. 그렇게 말하고는 컵에 물을 따라 한 모금 넘겼습니다. 저는 목이 바짝 타들어갔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엔 장벽이 하나 더 세워진 듯 했으니까요. PD님,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한 집 살며 서로 돕는 게 맞다는 말이 왜 항상 제 지갑만 향하는 건지, 그리고 아내의 빈털털이라는 두려움은 왜 제 두려움보다 더 크게 인정받는 건지. 오늘 밤도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어제 생활비 이야기가 채 정리되기도 전에 오늘 아침 또 다른 불씨가 튀었습니다. 출근 준비로 분주한 시간, 아내가 휴대폰 화면을 제게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자기, 봐봐. 옛날 동아리 친구 남편은 이번에도 아내 생일이라고 명품백을 사줬대. 그것도 300만 원짜리래. 대단하지 않아? 저는 양말을 신다 말고 멍하니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사진 속 친구 부부는 더없이 화사해 보였습니다. 아내는 이어서 제 얼굴을 살피듯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옆집 남자는 지난주에 제주도 가족여행 다녀왔대. 애도 둘이나 있는데도 말이야. 당신은 여행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왜 늘 나중에만 말해? 순간 속이 뜨거워졌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형편이 되니까 그러는 거겠지. 우리도 언젠간 가고 선물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력. 난 솔직히 당신이 일만 핑계로 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가끔은 내가 그냥 비교 대상조차 아니라는 기분이야. 그 말에 피로가 여과 없이 밀려왔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야근한 끝에 가까스로 마감한 보고서가 떠올랐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래도 참아야 했습니다. 나도 당연히 여행도 가고 싶고 선물도 해주고 싶어. 그런데 당장 대출 이자에 생활비까지 빠져나가면 여유가 없어. 당신도 알잖아. 아내는 컵을 책상에 내려놓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명의가 필요하다는 거야. 적어도 집에 내 이름이 있으면 마음은 조금 놓이니까 내가 이런 비교도 덜 할 거라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다시 그 주제로 흘러가니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공동명의 이야기는 우리 둘이 더 깊이 차근차근 논의하자고 약속했잖아. 지금은 일단 대출 상환 계획부터 함께 세우는 게 먼저야. 아내는 말없이 제 시선을 피했고 저는 그대로 신발을 신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아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집은 다들 잘만 한다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복잡하지? 그 속삭임이 등 뒤에서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 안, 창밖에 스쳐가는 터널 불빛을 바라보며 가슴이 꺼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해결될까? 아니면 더 깊은 소용돌이에 빠질까? 머릿속은 온통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PD님, 오늘도 퇴근길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면 언제 또 어떤 비교가 쏟아질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불길한 예감은 바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기대 휴대폰 화면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자기, 봐봐. 우리 부서 주연 언니 커플은 이번 주말에 호텔 스위트룸 잡았대.
풀장 딸린 데서 호캉스 즐긴다는데 완전 부럽지 않아. 저는 코트도 벗지 못한 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어깨 위로 하루의 피로가 더 눌려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멋있네. 근데 그 집은 맞벌이 소득도 높고 애도 없잖아. 우리 상황이랑은 다르지.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아내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팔짱을 끼더니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즐기는 거 우리라고 못할 이유 없잖아. 나도 가끔은 럭셔리하게 쉬고 싶어. 그 순간 참아두었던 말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결혼 전까지 제대로 돈 모아둔 적 없잖아. 월급은 월급대로 쓰고 적금도 안 들고.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내 월급으로 이런 호사 다 누리려고 해? 제 목소리가 예상보다 높아져 버렸습니다. 아내는 순간 눈을 크게 뜨더니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내가 돈을 못 모은 게 이렇게까지 들먹일 일이야. 결혼했으면 같이 누리는 거지. 왜 자꾸 내 돈 따져? 감정이 격해진 아내는 논리보다는 서운함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림 안 했어. 생활비 아끼느라 명품도 안 사고 버텼어. 저도 더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생활비 아끼긴커녕 내 월급으로 대출 이자 빠져나가고 공과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 호캉스며 명품이며 지금은 허리띠 졸라매야 할 때라고 몇 번을 말했어. 말이 끝나자마자 집 안 공기가 확 식어버렸습니다. 아내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빠르게 훔치더니 거칠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건 아무것도 못해. 다른 집은 남편이 알아서 챙겨주는데 왜 난 맨날 눈치만 봐야 해?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지만 더는 위로의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다음 주부터 대리운전을 다시 뛰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낮에는 회사 일, 밤에는 운전으로 모은 돈 덕에 비록 흙수저로 태어났어도 간신히 중산층 문턱에 발을 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 부지런함이 제 무기였죠. 그런데 아내가 임신을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산모 케어와 신생아 육아를 돕느라 야간 일을 접어야 했고 대신 지출만 늘어났습니다. 저는 부족한 잠을 쪼개가며 기저귀를 갈고 병원 검진도 함께 다녔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는 동안 통장은 빠르게 말랐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 다들 애 키우면서도 여유 있게 사는데 왜 우리는 맨날 빠듯해? 아내의 말이 꽂힐 때마다 저는 다시 운전대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결국 야간 대리운전 배차 앱을 다시 깔고 스케줄을 짰습니다. 주중엔 2번, 주말엔 1번씩 새벽 2, 3시까지 일하기로요. 그 사실을 전하자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도 곧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돈 벌어오는 건 좋은데 그러면 애는 누가 봐? 나 혼자 다 하라고.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당분간 내가 피곤해도 새벽에 들어와서 아침 수유 도울게. 대신 저녁 시간에만 잠깐 부탁할게. 하지만 아내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집에 없으면 애가 나만 찾잖아. 힘든 건 나도 마찬가지야. 난 언제 쉬어? 저 역시 지지 않으려다 결국 속마음이 튀어나왔습니다. 여보, 당신이 생활비 걱정해서 다시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 벌 방법을 포기하란 말이야? 한쪽만 선택할 수는 없잖아. 아내는 씩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묘한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해도 불평, 저렇게 해도 불만인 상황에서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밤마다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도로 위 가로등이 줄지어 스쳐 지나가는데 그 빛 사이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맞긴 한 걸까 하는 의문이 끝없이 따라붙습니다. 다음 주 첫 대리운전 스케줄이 잡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의 눈은 더 깊게 패여 있을지도 모르고 아이의 울음은 더 크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또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마저 손 놓으면 우리 셋이 설 자리가 흔들릴 것 같아서요. 대리운전을 다시 시작한 첫날, 새벽 2시가 조금 넘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핸들에서 손을 떼려니 손가락이 굳은 듯 펴지질 않았고 브레이크를 밟느라 긴장했던 오른발이 쑤셔서 현관 앞 계단을 한 칸씩 오르는 것마저 버거웠습니다. 겨울 끝자락에 찬 공기가 뺨을 때렸지만 그보다 더 시렸던 건 마음속 허무함이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실 불이 번쩍 켜졌습니다.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식탁 위에는 빈 젖병 2개와 아기의 체온계를 꺼내 둔 채였습니다. 반가움 대신 날선 한숨이 먼저 귓가를 스쳤습니다. 이 시간에 와서 무슨 도움이 돼? 애 울 때마다 나 혼자였어.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화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사과부터 꺼냈습니다. 미안해, 첫날이라 배차가 꼬여서 늦었어. 그래도 옆자리 비울 때마다 휴대폰 켜두고 있었는데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사실 2번 걸려온 메시지를 봤지만 손님을 태운 상태라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젖병을 정리하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서 애 안아주는 게 어떤 건지 알기나 해? 낮에도 밤에도 온통 울음소리뿐인데 당신은 돈 핑계로 또 도망가는 것 같아. 저는 상처받은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곧바로 변명처럼 들리지 않도록 천천히 말을 골랐습니다. 도망가려는 게 아니야. 당신이 생활비 걱정하니까 다시 시작한 거잖아. 오늘 번 돈 전부 생활비 통장에 넣을 거야. 조금만, 정말 조금만 이해해 줘. 마루에 놓인 시계 초침이 틱, 틱 소리를 냈고 걸음마 연습용 매트 위엔 젖은 수건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해, 당신은 새벽에나 돌아와서 코 골며 자겠지. 난 또 몇 시간 뒤에 다시 기저귀 갈고 수유하느라 눈도 못 붙일 텐데. 피곤이 몰려오는 눈가를 비비며 저는 다가가 수건을 개어 싱크대 옆에 놓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손님이 없으면 일찍 끊고 올게. 대신 오늘처럼 집안일이 밀려 있으면 깨워. 같이 해. 그러자 아내는 날카롭게 되물었습니다. 당신 설마 내가 잔소리하려고 일부러 깨어 있었다고 생각해. 나도 자고 싶어. 근데 당신이 없으니까 애가 나밖에 못 찾잖아. 그 말에 제 속이 울컥했지만 억지로 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래서 더 벌어야 하잖아. 아이 기저귀랑 분유 값만 해도. 말을 잇기도 전에 아내가 외투 주머니에서 영수증 뭉치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분유, 기저귀 다 올라서 한 달 예산 턱없이 모자라. 몸으로 돕든 돈으로 돕든 둘 중 하나라도 확실히 해줘. 영수증 끝이 허공을 가르며 작은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잠긴 목소리로 알겠어라고 답했지만 확실이라는 단어가 걸려 목이 더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아기는 숨 고르듯 잔잔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숨소리에 마음이 괜히 미안해지고 동시에 막막해졌습니다. 씻으려고 욕실 불을 켜니 거울 속 제 얼굴이 살가시처럼 푸석했습니다. 야간 운전 내내 켜져 있던 차량 실내등 때문에
눈이 건조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거울을 잠시 바라보다가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로 적신 손을 얼굴에 눌렀습니다. 한 달만 버티자. 통장이 다시 숨 쉴 때까지만. 그렇게 되뇌면서도 거실에 남아있을 아내의 무거운 침묵이 문틈으로 흘러들어와 목덜미를 눌렀습니다. 새벽 거리를 달릴 땐 헤드라이트 불빛이 내일을 밝힌다고 믿었는데 집에 들어온 지금은 그 불빛이 거꾸로 뒤통수를 비추는 기분입니다. 그래도 기어이 해보려 합니다. 포기하면 모두가 주저앉을 것 같아 무거운 눈꺼풀을 들고 다시 약속합니다. 내일 저녁 퇴근 후에는 꼭 2시간이라도 아이와 아내 곁에 앉아 있으리라고. 긴 밤을 몇 번이나 뒤척이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정리됐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믿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야근까지 감수하며 일했고, 밤에는 다시 운전대를 잡아 대리운전을 뛰었습니다. 토해내듯 벌어들인 돈은 온전히 가게로 흘려보냈고, 틈틈이 기저귀를 갈고 새벽 수유도 함께 했습니다. 친구들 역시 내가 무슨 잘못이냐, 너무 참고만 산다고 힘을 보태 주었습니다. 그 말들이 짧은 위로가 됐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며칠 전 지독하게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새벽녘에 귀가했을 때입니다. 현관을 들어서자 아내는 불을 켜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잔뜩 굳어 있었기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다가갔더니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큰 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돈 문제, 시간 문제, 여행과 선물 이야기로 다투던 일상의 연장선이라 생각했는데 아내는 단숨에 끝을 말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묻자 아내는 울컥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하루하루가 불안해. 당신이 벌어오는 돈만 바라보고 사는 것도 싫고, 당신이 집에 없는 시간에 애랑 둘이 남겨진 것도 싫어. 이 집도 내 것이 아니잖아. 당신은 나를 믿으라고만 하는데 정작 난 손에 잡히는 게 없어. 저는 한껏 눌러두었던 감정을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손에 잡히는 걸 만들려고 내가 다시 투잡을 시작했잖아. 기저귀 값이라도 벌어보려고 하는데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해. 그 순간 목이 메어서 말을 더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돌리고 심호흡을 하더니 그만두자는 말을 또 꺼냈습니다. 다음 날 장모님까지 집에 찾아왔습니다. 속으로는 그래도 장모님은 중재자 역할을 해주시겠지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금세 부서졌습니다. 장모님은 제 앞에 앉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힘들다잖아. 내가 조금만 더 배려해 줄 수 없니? 그래도 딸이 불안하다는데 이혼이 꼭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본다. 고작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멍하니 벽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초침이 무심히 앞으로 나아가듯 제 마음속 무언가도 툭 하고 부러져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장모님의 말은 만류가 아니라 아내의 결심을 뒷받침하는 도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더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참았다는 제 논리는 그 자리에서 텅 빈 껍데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평소보다 깊은 잠에 들었고 저는 거실 한편에 앉아 오래도록 불 꺼진 TV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제 모습이 어슴풀에 비쳤습니다. 무리하게 얻은 집, 말라버린 통장, 야근으로 다크서클이 내려앉은 얼굴, 그리고 선을 넘지 않으려다
결국 벼랑 끝으로 밀려난 마음이 그대로 비쳤습니다. 저는 아직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바로 법원으로 달려가진 않았습니다. 아이의 맑은 숨소리가 우리 둘의 마지막 끈처럼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서만 끌고 갈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뜻이 상대에게는 나를 더 올가매는 요구로 들릴 수도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에게 잘못이 없다 생각했지만 그 오름만으로는 가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붙잡을 손이 없다면 이제는 내려놓을 용기도 필요하겠지요. 그럼에도 한 줄기 희망이 남아 있다면 아이의 웃음이 우리 둘의 객기를 잠시라도 잊게 해주길 바라며 저는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오래전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른과 어른이 결혼을 해야지 어른과 아이가 결혼을 하면 어른이 괴로워진다. 그때부터 비극의 시작이지요. 아이 같은 아내를 만나서 사연자님이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계시네요. 더군다나 되려 아내 쪽에서 이혼 얘기를 꺼냈다는 것부터가 참으로 어이가 없네요. 아마도 먼 훗날 후회하실 테죠. 사연자분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최선을 다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 저런 남자, 귀한 남자인데 안타깝죠. 성실하고 일과 가정에 모두 최선을 다하려는 남자가 아니겠습니까? 단지 좋지 못한 배우자를 만난 것이 화근인 상황이지요. 되려 이혼도 한번 고려해 봄직합니다. 아내와 같이 살면 사연자님을 갉아먹는 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문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